이렇게 35년도에 당신은 메시아의 자각을 하시고 이제 학창 시절을 가시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정주 보통학교에서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많은 학부형들과 전체 선생들이 졸업식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송사, 답사가 있잖아요. 원하는 학생들한테 시켰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름까지 바꾸고 그 나라의 언어까지도 말살해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천인공노할 그런 입장에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린 학생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일본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때부터 아버님은 요주의 인물, 이제 타켓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은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했다가 이 남한의 서울의 그 흑석동 경성상공실무학교, 지금으로는 중앙대 부속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버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다. 예, 아버님의 아주 그 모습입니다. 자, 아버님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떤 느낌이세요? 아주 단단해 보이시죠? 굉장히 그 힘도 세 보이시고, 그죠? 예. 자, 이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학창 시절의 아버님의 노정을 보면 아침에 보통 이제 그때도 똑같이 9시에 그 학교를 시작을 해요. 수업을. 근데 아버님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 스토브, 나무를 떼서 교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스토브 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난로가요, 이 불을 뗄 때 처음에 이 마른 나무를 갖다 떼도 연기가 나는데 그때 당시는 막 산에서 잘라다가 그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 단계는 불을 피울 때는 온 교실이 연기 투성이가 됩니다. 처음 단계는. 그러니까 참 아버님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셔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난로를 따뜻하게 해놓고 다 이제 교실을 정리해놓고 청소를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난로 위에다가 물 주전자를 이렇게 따뜻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은 아버님은 그렇게 다 청소를 해놓으시고 뒤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도 안 하고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천안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다음 학기에 새로운 학년에 진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고별 인사를 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숙하던 집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버님이 보고 야야 너 어디 가냐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마루턱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없어서 그런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남자 녀석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노란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염려할까 봐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돈을 많이 붙여갖고 와가지고 너를 도와주고도 돈이 남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해서 이제 그 새로운 학년에 진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온통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나를 도와준 친구 얼마나 감사해요? 등록금. 그때 당시에 그 등록금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학기가 돼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돼가지고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왔는데 아버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났어요. 2주, 3주가 돼서 나타났는데 새까만 얼굴을 삐쩍 말라가지고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그 돈을 주고 친구한테 주고 당신은 그때는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이제 그 피스톤을 돌려가지고 그 공장이 그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거기 가서 청소를 하시고 다른 데보다는 임금을 5배를 더 준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소위 이제 우리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서 대주고 자기 돈을 대주고 자기 스스로의 돈을 벌어서 냈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아버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학창 시절에 아버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친구들에게 형님과 같은 존재,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았던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석동 시절의 두 번째 개념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버님은 사실 이 그 흑석동에서 이 명수대 예배당을 지어놓으시고 여기에서 주일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목회를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권덕팔 씨라는 분이 있어요. 권덕팔 씨. 이분이 이제 전도사였던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참아버님 여기 계시죠? 네, 참아버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이 권덕팔 씨는 사실은 이제 예수교 소속의 사람이었어요. 이용도 목사의 예수교.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인연을 맺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한강 건너에 성수동, 그 서빙고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성수동 쪽에서 주일학교, 예수교 소속의 주일학교를 아버님이 거기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 전 단계에서는 정주에서도 예수교 소속의 주일학생들을 방학 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어른들, 장로, 권사들을 데리고 그 흑석동의 그 뒷산이 국립묘지잖아요. 국립현충원입니다. 거기 가서 그때부터 창조원리 타락론을 강의하셨습니다. 그 이기봉 씨의 어머니가 강숙경 씨라는 분입니다. 이 강숙경 씨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돈이 많았던 갑부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입장에서 많은 그 교주들, 그러니까 스님들, 뭐 목사들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그분은 가리지 않고 이 민족의 그 종교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떤 이상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숙경 씨의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강숙경 씨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영적인 목회자들, 그 공직자 그런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 강숙경 씨가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기봉 씨예요. 그래서 이기봉 씨 집에 하숙을 하던 그 이기봉 씨 집에 딸 집에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왔는데 기도 소리가 나는데 놀라운 기도 소리였어요. 자기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도 소리는 처음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딸 이기봉 씨한테 강숙경 씨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의 집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기봉 씨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숙하는 중학생입니다. 더 쇼크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3시간을 기다려도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층하고 위에 다다미 방이 있는데 그 1층에는 없었어요. 근데 1층을 쳐다보니까 일본식 집이었기 때문에 마룻바닥입니다.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에. 아니 그래서 도대체 너희 집 물이 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아니라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서 다다미 방 그 위에 그 벽장 같은 그런 그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멈추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고 우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온몸이 다 젖었어요. 머리카락부터 옷이 다 젖고 그 땀과 눈물과 콧물이 정말로 새가지고 물이 떨어진 거죠. 그런 장면을 보고 강숙경 씨는 그 나이 많은 분이 수많은 영통하는 아주 위대한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다 만난 분이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중학생이지만 이 민족을 살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교회를 한번 지어보시죠 해가지고 이 명수대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의 하숙집이죠. 이거는 이제 포즈를 취하고 찍은 건데 이제 그 요리를 하는 장면인데 이제 권도파 씨가 전도사하고 여기 이제 문승용 촌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구복 씨입니다. 아버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이 유구복 씨는 나중에 일본에 유학까지도 같이 간 분이에요. 이분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시다가 못 먹고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암 같은 병이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이 유구복 씨를 데리고 아버님은 밀항선을 타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분을 장례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님은 이 유구복을 정말로 독립운동에 특별한 인물로서 내가 이렇게 장례까지 지내준다. 이 민족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 그 숨겨진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눈물이 아니면 볼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 또 의리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흑석동에는 이제 아버님이 기도하셨던 이 바위가 있습니다. 자, 이 하숙집이죠. 지금 이것도 이제 철거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그 문이 2개가 있는데요. 아버님이 계셨던 곳은 요 안쪽에 그 안쪽의 내용입니다. 여기 안쪽에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문승용 씨하고 아버님하고 생활하시고 유구복 씨하고 권도파 씨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 유학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드디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1943년도에 와세다 고등공학교 과정을 가시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교 이 고등공학교는 4년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과정도 아닙니다. 전문학교 과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전문학교 과정이에요. 이 전문학교 과정인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와세다 대학생들을 동문을 어디까지를 동문이라고 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고등공학교까지를 와세다 대학교 정식 동문으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와세다 대학교를 정식 졸업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의 아버님의 슬로건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정말로 이때 당시는 아버님은 최저에서 최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가장 최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속에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 와세다 대학교의 졸업 사진인데요. 아버님의 그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단단해 보이셨지만 이때는 무엇을 했길래 이런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약간 군인 같기도 하고 경찰 같기도 해요. 무엇을 예시할까요? 아버님은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일본의 유학 시절에 엄덕문 선생이에요. 제2의 3.1운동 어떤 걸 하려고 모임을 가졌었죠. 걔네들이요 얼마나 심한지 한국 사람인데 다니면 꽁무니를 떠야 돼요. 이분은 대한민국 땅에서 만난 분이 아니라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에서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형님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로 아버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엄덕문 선생입니다.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름 지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엽전회입니다. 엽전회. 그러니까 동전 있잖아요. 코인. 그 엽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네모로 뚫려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동전이. 그 엽전회. 왜 엽전회라고 지었느냐면 일본 형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엽전회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그 감시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10시에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 엽전 따먹게 하자라고 하면 형사들이 안 쫓아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슬로모션처럼 뭐 투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뭐 하러 가느냐. 자기 민족끼리 좀 망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엽전 따먹게 한다. 어디에서 10시 방향에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거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바로 이 엄덕문 씨가 이제 아버님의 친구이자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제 아버님은 1943년도에 아버님은 조기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 땅에 오시게 되는데 원래 43년도에 졸업하시면 안 돼요. 44년도 3월 달이 정상적인 졸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 막판에 놓인 일본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조기 졸업을 시켜버립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오시려고 하다가 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게 됩니다. 그 배를 타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님은 이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골룸마루입니다. 골룸마루의 이 배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안 타셨는데 이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 목숨을, 참 아버님의 목숨을 구명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하시고 이제 43년 10월 4일 날 이제 그 귀향 일정을 전부를 했으나 이제 실질적으로 계시를 받으셔서 그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골룸마루가 침몰을 10월 5일 날 했습니다. 자, 이 조기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고난은 멈추질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독립운동한 것이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북한으로 가지 않으시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흑석동 하숙을 했던 이기봉 씨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시면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전기과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시마 구미라고 하는 전기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돼요. 지금 서울의 용산 아시죠? 용산역 그 앞에 길 건너에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가시마 구미라고 하는 일본 전기회사가 있었어요. 그 전기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자동 취직이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흑석동에서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흑석동에서 한 6개월 생활하시다가 너매 이제 중앙대학교 그 너매에 상도동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흑석동에서 인연 맺었던 장로 권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수도원, 즉 세례 요한격인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집단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백문으로부터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노정을 가시는 그런 생활이 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흑석동에서 상도동에 가기 전에 독립운동한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경기도 경찰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영등포 구치소가 있었어요. 구치소도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자리가 경기도 경찰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한 것이 발각이 돼서 잡혀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아버님은 많은 독립운동가의 친구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명단을 공개하는 날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제 7가지의 고문을 당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물을 붓고 또 여기 그 뒤에 각개목을 여기다 딱 대요. 각개목을 대고 무릎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릎이 으스러지는 그런 거. 또 뭐 손톱을 빼는 겁니다. 강제로. 그런 고문을 당하시는 노정 속에서 참으십니다. 아버님의 감옥 생활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묵비권입니다. 묵비권. 이 묵비권을 안 행하면은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말을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매를 못 당해서 술술술술 다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가 처음에는 밉잖아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패는데 그것들을 참아내면 그 다음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매를 맞으면서 역사적으로 내가 탕감을 하는 것이고 이 인류의 잘못된 것들 다 탕감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사가 때릴 때에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을 흘리실 때 매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매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사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고 참 아버님의 가치가 드러나면 그 가족과 그 아버님을 고문했던 형사는 아버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과 조상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45년도 8월 10일 날 해방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거꾸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그때 아버님은 이 사람을 밤에 찾아가서 보따리를 싸줍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본의 밀항선을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얘기합니다. 저 형사 한 사람을 내가 젊은이를 살려보내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래 세계에 있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형사가 누구인가 이 아버님 말씀 선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구마다 하라시입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찾아갔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하려고 오는 줄 알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에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고문을 했지만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를 밤에 밀항선을 태워서 살려준 분이다.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주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에 일본에 있었던 이 이노구치상 및 이 역사편찬위원회 팀이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진을 찍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아버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 노정 출발을 위한 내적 준비 완료를 보면
어떻든 아버님은 1935년도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시게 되죠. 그리고 43년 10월 달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마 구미 경성지점 그 전기부에 취직을 하시고 독립운동한 것이 발각이 돼서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을 당하시고 그리고 1945년 8월 달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아버님은 일본 귀국 후에 이 이스라엘 수도 김백문 집단에 가서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노정을 거느시기도 합니다.